테슬라의 인도량 발표, 실적 발표 시즌만 되면은 악재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의도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데, 테슬라 직원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확보한 영상으로 사생활을 엿봤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내부 메신저로 사생활 영상을 공유했다는 뉴스인데, 이게 로이터 발표했었어요. 전직 직원 9명으로부터 인터뷰한 내용이라고 말을 하지만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그 관행이 지속되는지도 모르겠다라 말을 해요. 이게 근거를 가지고 공격하는 기사가 아니라 근거가 없었지만 공격은 할 수 있는 기사, 이런 형태로 만들었어요. 인도량이 예상치보다 덜 나온 타이밍에 개인정보 침해 뉴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뉴스긴 했었습니다. 테슬라 인도량이 4분기 대비 5% 증가했어요. 이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가격을 10% 이상 인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량으로 매출이 5% 늘고 할인으로 매출이 10% 감소했다라 보면은 실제 매출이 5% 감소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리튬 가격도 2022년 11월 톤당 60만 위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22만 위안대로 내려가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을 하죠. 실제로는 20만 위안 아래에서 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만 위안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크다라 보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요가 그 속도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는 거죠.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 전기차에 주로 쓰이는 LFP 배터리 소재고, 한국 배터리 회사가 만드는 삼원계 배터리는 수산화 리튬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산화 리튬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하락 추세입니다. 같이 내려가고 있죠. 뉴스를 보면은 하락하는 이유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탄산 리튬 구매가 줄어서 리튬 광산 업체들의 재고가 늘었기 때문에 비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체인 구조를 보면은 고객이 전기차를 많이 사주면 전기차 회사는 배터리 주문을 많이 하고, 배터리 회사는 양극재를 주문하고, 양극재 회사는 리튬을 주문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기 침체가 지금 전반부터 시작해서 후반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IRA로 인해서 미국 쪽 분위기랑 중국 쪽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전기차 시장이 블록화돼서 따로 움직이고 있다. 밸류체인별로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몇 년씩 가기도 어렵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쯤에 경기 회복을 보고 있고, 양극재, 배터리, 전기차 회사 모두 몇 년 뒤를 보고 증설을 하고 있는 중이죠. 현재 리튬 가격이 미래 산업을 전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가가 꿈을 먹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고, 확실한가 아닌가, 확률,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시장 1위를 할 수 있느냐, 현재의 고퍼를 납득시킬 만큼 고성장을 하고 있느냐, 고마진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이런 점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테슬라 판매 가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주력 모델들의 가격을 2월에 약간 올렸다가 다시 1월 초로 되돌린 수준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안 팔리니까 재고가 늘어났고, 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생산량과 인도량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다. 포드랑 GM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IRA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내렸다, 또는 마진이 잘 났기 때문에 내려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4월 19일에 나오는 실적 중에서 순이익이 얼마나 나왔냐에 따라서 시장의 해석이 달라질 겁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순이익이 늘었다라는 거는 비용 절감으로 마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 거고요. 치킨게임에서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테슬라 주가의 향방을 가르겠죠. 반면에 순이익이 줄어들면 안 팔리니까 마진을 포기했다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늘어나는 생산량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마진으로 계속 밀어내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재고 걱정이 가장 큰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만 가격을 인하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중국에서도 내려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모델 3 같은 경우는 거의 원가에 팔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또 수주 잔고를 보면은 미국보다 중국의 수주 잔고가 훨씬 더 부족. 그래서 미국에서만 가격을 내리는 거는 1월 초에 가격을 되돌리는 정도, IRA에서 최대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의도,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7월부터 배기가스 규제를 합니다. 유로 6보다 더 높은 기준인데요.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 할인폭이 지금 상당해요. 둥펑 자동차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을 깎아주고 있어요. 벤츠나 이런 나머지 기업들도 할인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올해부터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없고 지방 보조금만 있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죠. 리튬 가격 하락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7월 이후부터는 자동차 가격 할인이 사라지고 전기차도 가격차가 좁혀지면서 유리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경우는 19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이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을 다 떨이기가 끝나는 7월 이후부터나 이제 그런 보조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은 2분기가 보릿고개고 3분기부터는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좀 더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3월달 중국의 부동산 판매 수입이 전년 대비 18%나 급증했고 3개월 연속 판매가 증가 중이라는 뉴스예요. 부동산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전, 가구, 자동차 같은 내구재 소비가 같이 살아나요. 집을 바꾸는 김에 TV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뉴스상으로 보면은 중국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 판매가 예상보다 잘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 바닥을 찍은 거고 올해부터는 판매량이 회복세로 돌아갈 수 있다. 최근에 경기 침체 신호들도 보이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시급과 임금이 모두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어서 물가 상승을 압박하던 임금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컨테이너 운임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수요 둔화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고 운임 하락은 상품 가격 하락을 불러옵니다. 이툰 가격 하락, 운임 하락, 임금 하락 다 고려해봤을 때 최적의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테슬라가 가격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원가가 내려가면 판매 가격도 같이 내려가면서 마진율을 유지하되 생산량과 인도량을 늘리는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전략인데 이게 100년 전에 헨리포드 전략과 비슷합니다. 헨리포드는 모델 T를 대량 생산하면서 중산층으로 자동차를 대중화시켰어요. 첫 해에는 1년 동안 10,000대를 생산했는데 20년 뒤에는 하루에 9,000대씩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825달러였던 가격이 260달러로 내려갔어요. 그 덕분에 마차의 시대가 끝나고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포드의 비결은 수직 계열화랑 생산속도 극대화 전략을 썼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도 그 중에 하나의 전략이었었죠. 테슬라도 생산속도 극대화를 위해서 기가 캐스팅, AGV, 수직 공법 같이 계속 램프업을 해나가면서 더 많은 생산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수직 계열화도 헨리포드가 시초예요. 디트로이트 공장에 자체 항만 보유하고 발전소 보유하고 제철소 갖추고 철도, 배, 철광, 석탄, 광산, 삼림, 제재소, 유리공장, 고무농장까지 다 사들여서 수직 계열화를 했습니다. 테슬라도 비슷하죠. 리튬 강산부터 양극재, 이제 배터리, 전기차, 보험, 메가팩, 폐배터리, 자율주행, 충전소, 태양광 사업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하이에 메가팩 공장을 짓는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바다의 메가팩토리가 40기가 규모입니다. 이게 연 1만 개를 생산을 해요. 메가팩의 영업이익률이 50% 수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마진이 좋은 사업이죠. 이게 작년 3분기부터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납니다.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정도로 매출을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테슬라 매출이 107조 원이었으니까 네바다 메가팩에서만 30조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작년 매출의 30%가 메가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중국에다 똑같은 규모로 짓겠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전방 산업의 규모가 클 경우에 후방 산업을 수직 계열화하는 게 훨씬 더 높은 마진을 낼 수가 있어요. 전방 산업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전방 산업이 축소되게 되면은 수직 계열화했던 후방 산업은 독이 돼서 돌아오죠. 예전에 CTO이자 전 공동 창업자였던 스트라우벨을 이사회에 영입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것도 향후에 수직 계열화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스트라우벨이 어떤 사람이냐? 테슬라를 나가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배터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폐배터리 회사인데 LNF와 함께 조만간 양극재 10만 톤 공장도 지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라우벨을 테슬라 이사로 다시 데려온다는 거는 테슬라가 폐배터리 산업과 양극재도 같이 연계하는 효과를 보겠죠. 향후에 인수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하나씩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는 인도량이 제대로 늘어나지 못해서 생산량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매도로 추정되는 테슬라의 나쁜 뉴스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 매출과 이익이 지금 속도대로 고성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 때문에 당장의 주가가 좋지 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향후에 전기차 시장은 메르트랑 모델에 돌입할 거라 봐요. 이제 한계 비용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저가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없어지겠죠. 그때부터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문제는 그렇게 가격을 내려도 마진을 낼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로 승부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경쟁사와 똑같은 방식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순간이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수직 계열화 전략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